학교 교육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제안과 정책과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한국의 입시 교육을 지양하고 그리고 전인 교육으로 학교 교육이 변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뉴스파워 주최로 교육 포럼을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기윤실 좋은 교사 운동을 대표로 맡으셨던 그리고 현재도 공동대표로 계시는 서울 오디세이 학교의 정병호 선생님께서 이 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축하의 인사를 전하시면서 그동안에 그 활동했던 좋은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기독교사들이 또 의식 있는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좋은 교사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가정방문 운동, 1:1 결연 운동, 또 수업 평가받기 운동, 또 촌지 및 찬조금 근절 운동, 또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함께 개선해가는 수업 성찰에 대한 그런 활동, 또 학교 폭력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회복적 생활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 또 학습이 느린 전문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돕는 그런 배움 찬찬히 학교 등 아주 그동안에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말 큰 과제였던 부분들을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의 선생님들 또 함께하는 교수님들이 이거를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이게 오늘 한국의 혁신교육의 현장 속에서 아주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늘 발제하시는 경기도 고양시의 덕양중학교의 전 교장 선생님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혁신교육에 대한 혁신학교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책을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내용을 소개를 하시면서 부목사님들 전체에게 그 책을 사서 읽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대안적인 교육 운동 또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교육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주는 논란, 찬반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의 입시교육 중심의 이 교육이 어떻게 하면 전인교육의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신 분들도 대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고 또 덴마크의 학교 교육에 굉장히 그 행복교육, 행복학교라고 하는 것 좋은 모델로 제시되는 덴마크의 구체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실체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한 미래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정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기대와 또 우려와 지적과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오늘 논의되면서 새로운 이제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한 혁신 교육에 대한 방향성들을 모색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잠깐 제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발제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고양시의 덕양중학교라고 있는데요. 덕양중학교가 참 전인교육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준원 교장 선생님에 이어서 이규철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오셨는데요. 정말 오늘 내용들을 아마 들어보시면은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규철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요. 한번 인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덕양중 교장 이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혁신교육을 실천하신 분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의 안선영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선영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도의회 교육위원으로요. 교육 전문가시면서 교육 정책을 입안해 가시는 분이 특별하게 오셨는데요. 오늘 그 이혁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이혁재입니다. 또 한 분은 지금 그 덴마크에서 30년 동안 최오랫동안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덴마크 한인교회 담임 목사 겸 덴마크 한글학교에서 21년 동안 교장으로, 그래서 국민훈장 동백장도 수훈하시고, 그리고 덴마크에서 두 자녀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켜서 대학원까지,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두 자녀를 둔 우리 오대한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좀 지금 오신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체 이제 포럼 진행을 맡아주실 우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은일 박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럼이 정말 알차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포럼이 돼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육에 대한 흐름을 제시하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은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교육의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인, 아니 지금의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는 이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혁신 교육이 가야 할 길,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자세히 가까이 그 꽃을 봐야 그 꽃을 보고 그 꽃을 통해서 그 꽃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 꽃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꽃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찬반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이 잘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교육의 방향을 함께 나눠보는 것이, 서로 잘 생각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마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의 방향, 우리 전인교육의 방향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죠. 학령이 떨어져서 대학 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등등 많은 오해와 많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 교육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서로 생각하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다양한 교육의 방향들을 통해서 또 충분한 이해와 또 이 교육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은, 먼저 발제자가 지금 4분이 계시는데 한 분씩 15분씩 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부족했던 내용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인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고양시 덕양중 이규철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발제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덕양중학교에서 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규철입니다.
오늘 주제가 참 의미심장한 걸 좀 같습니다. 혁신교육이 가야 할 길. 이 길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요.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좀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우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어 내려가는 한쪽을 멀리 끝에서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도 걸어야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치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입니다. 이 시는 제가 2020년 3월 1일자로 덕양중학교를 왔을 때 우리 덕양중학교는 마음 열기 활동을 합니다. 바로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학생들에게 관계를 좀 풀어줄 수 있는 한 3일 동안의 마음 열기를 할 때 거기에 교장 선생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로 제가 읽어줬던 이 시였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될 텐데 그 길에 섰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졸업생입니다. 올해 중3 학생이니까 이제 고1 학생이 됐죠. 은진이라는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와닿습니다. 어느 부분이 와닿니? 저는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길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한다고 저는 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길은 이어져 있다는 말을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때 저에게 새로운 배움을 알려준 그 친구 지금 고등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길이라는 건 두 갈래의 이분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가지 못한 길 속에서 또 길을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혁신교육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제목은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교육입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전인교육이라는 것은 지덕체, 소위 말하는 지식과 신체와 정서와 사회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전인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중심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균형적인 시점에서 학습자를 존엄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보는 것, 그런 관점이 바로 이 전인 교육이라고 보고요. 그 관점에서 혁신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존재죠. 사람이라는 건 어떤 가치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치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요즘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쟁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로섬의 경쟁에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능력주의가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실이라는 것,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결국 평가에 의해서 결국 학생들은 줄서기를 하는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자기다움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혁신교육은 학생들을 스쳐 지나가지 않는 교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로 만나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 한 10분까지 아침 맞이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180명 학생이고요.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출장을 오는 날 빼놓고는 거의 매일 아침 180명의 아이들하고 함께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안부도 물어보고 아이들의 안색도 살피는 그런 일들을 매일 합니다. 제가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장 선생님 어디 좀 아프세요? 안색을 이렇게 묻고요. 편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야, 너도 오늘 스타일이 굉장히 오늘 좀 색다르네. 어저께 옷하고 오늘 옷이 좀 달라졌네. 이렇게 좀 피드백을 같이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2009년에 혁신학교가 됐고요. 12년 동안 이렇게 세 분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여전히 지금도 아이들을 환대해 줍니다. 이렇게 안색을 살펴주고 물어봐주고 반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이도 학부모도 그리고 마을 선생님들도 그리고 교육 공무직도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어떻게 지내는가를 살펴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저는 이전에 좀 큰 학교를 다녔습니다. 큰 학교라는 얘기는 한 1000명 되는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숫자도 한 75명 하다 전체 식구까지 한 90명 되는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어떨까요? 요즘 우리 학교들 큰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가 스쿨이라고 하죠.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잘 안부를 물어보고 안색을 살필까요? 사실은요. 한 번도 말을 섞지 않고 지나가는 교사도 많고요. 학생들도 서로 많습니다. 사실은 마치 지하철에 탔는데 그 지하철에 탄 사람한테 안부를 묻거나 안색을 살피거나 하진 않지요. 학교가 어쩌면 그 지하철 같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학교에서는 서로 학생들도 학교를 스쳐 지나갑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혁신학교가 도대체 뭐냐, 다른 학교랑 뭐가 다르냐, 학교가 뭐 학교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바라보는데 이런 질문 속에는 사실은 학교를 단순한 건물 위주로 바라보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학교나 저 멀리 있는 학교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좀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이 보일 겁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자세히 봐야 아름답고 그죠? 오래 봐야 사랑스럽거든요.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길가에 있는 야생화는 걸어가서는 안 보입니다. 쪼그리고 앉아야지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혁신학교는 문화가 다릅니다. 학교는 사람, 공감,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선생님들은 최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 학교에 오면 기가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행복은 뭘까요? 선생님들의 행복은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더 해줄 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최대의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 저희 학교에서 토요일마다 통일 공감학교를 했어요. 어저께 우리 역사 선생님께서 아이들 데리고 북한산을 갔다 왔습니다. 한 6시간 동안 8명을 데리고 아이들이 피드백이 옵니다. 선생님 또 가요. 다음에 지리산을 갈 거나요? 설악산을 갈 거나요? 자, 이것은 선생님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기획해서 아이들에게 묻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은 혁신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교사들이 자기 계절에 맞게 꽃을 피운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자신의 다움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또 살피는 회복적 생활교육, 또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참여하는 평화봉사, 평화기행, 체육대.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학체지라고 해서요. 학교 체육 지원단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심판도 보고 룰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거의 학생들이 처음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참여, 평가까지 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날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란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함께 쓰는 것이다 했더니 우산을 쓰고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씩씩하게 해내더라고요. 그거를 아이들이 기획하고 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의 주인이 아이가 된 거죠. 학부모들, 사실은 혁신학교에서 학부모는 민원인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혁신학교에서의 그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자기를 잘 이해하고 아이들을 공감하고 학교의 지원자, 협력자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옆짝꿍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그 아이를 잘 케어함으로써 함께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도시락도 싸주고요. 또 김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사실은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데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줍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옳은가 바른 것인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그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다운 길을 가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또 본질은 저는 학생의 시선으로 학교를 본다는 거죠. 끝까지 좀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넉넉하게 바라보는 거. 우리 학교가 얼마 전에 공간혁신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참고로 52년 된 좀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혁신을 하면서 주안점은 학생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가 2.3m밖에 안 됩니다. 요즘 복도는 3.3m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교행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교실과 복도 사이에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뭘까요? 다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폴딩 도어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폴딩 도어를 만들고 거기에 걸터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쉼의 장소가 된 거죠. 이것은 순전히 아이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편함을 학교에 얘기하고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간혁신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뭐할까요?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에 대한 거. 그것이 실제로 공간을 바꾸는데도 변화를 줬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혁신학교는 자발적인 실천의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통제 또는 억압 이런 감시 속에서 자랐던 겁니다. 사실은 누가 시키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은 있지만 그냥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위적인 거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훈련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혁신 교육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거,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 말씀하셨는데 그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학교의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대부분 학교장이죠. 학교장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생각은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한테 막강한 권리와 권한 또 책임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의 주인은 감히 이렇게 말씀해요. 학생이고요. 교사이고 학부모이고 마을 주민들이
학교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된 교육, 강제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존중하는 그런 수업.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배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능동학습을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자발적인 배움으로부터 진정한 배움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 역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들 스스로 체육대 만드는 거. 매주 금요일 우리 학교에서는요. 학급 운영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7교시에 평화활동가 학생들, 학급 대의원들, 담임선생님들이 모여서 월요일날 5교시에 있는 학급 자치의 주제를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요. 문제의 의제를 설정하는 역량, 이것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상위의 고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매주 반복하고 익혀낸다는 거죠. 학부모들도 학부모 아카데미를 직접 기획하고요. 강사도 섭외합니다. 이렇게 학부모가 스스로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월, 화, 수, 목 평화활동가 과정을 9시부터 12시까지 지금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나와서 얼마 전에 목요일 날 있는 매주 목요일 날 북덕북덕 책방에 모여서요. 신앙송회를 했습니다. 시가 나에게 오다. 거기에 한 남자 학부모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는 평생 이과를 선택했는데 공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도 시라고 하는 놈을 나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신앙송회를 하면서 시란 놈이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해도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갔습니다. 그게 스스로 본인들이 1인 1사역을 하면서 스텝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혁신교육의 핵심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애플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겠는가? 사실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한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의 배움이 학교의 문턱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요. 좀 있으면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면 그 다음날 어떤 풍경이 있을까요? 예, 학교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수능 문제지와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교육과 사회가 단절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덕양에는 화전마을 공동체가 있어서요. 오래전에 거주했던 분들이 학교의 학부모가 됐고 그 학부모들이 아이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마을의 주민이 된 선순환의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주민이 돼서 학교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은 올해 마을과 학교가 제안하는 마을형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는 마을에 있는 주민과 굉장히 친근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고요. 마을의 자원들을 학교와 연결시키고 또 학교에 있는 자원과 마을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혁신학교의 키워드를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율과 자발, 존중과 협력, 그 다음에 배움과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로 열었으니까 시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가? 우리는 이런 마을 하나 꿈꾸었습니다. 소나기 지나갈 때 일 나간 이웃집 빨래 걷어주시는 할머니, 잠자리 매미 괜히 잡지 마라, 죄가 된다 가르치는 할아버지 계신 마을, 추석에 내려올 자식들 집집마다 인사 다닐 때 길습 이슬에 바지 적지 말라고 풀베기 울럭하고 술취럼 흥겨운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을 안에 조그만 학교 하나 꿈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르침 받아 돌멩이도 함부로 차지 않는 아이들, 정직하게 일하고 넉넉하게 나눈 부모님 닮아 자기와 이웃을 존중하는 아이들, 산새처럼 지저귀며 뛰어오는 학교에서 아침마다 가슴 설레는 선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샘물 같은 눈방울에 시가 담긴 아이, 반듯한 이마 바람을 가르며 달리며 치타보다 멋진 아이,
싸이보다 신나게 말춤을 추는 아이, 친구가 아프면 제가 더 아픈 아이, 다 함께 어떤 일도 머리 맞대고 풀어내고 우리가 해냈어 소리치는 아이들의 교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마중물되어 오늘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과 부모님, 마을 어르신 다 모여 아름다운 학교의 주춧돌이 되려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학교, 온 마을이 학교인 우리들의 학교, 공부할 줄 모르고 공부 신나게 하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고 학생이 선생님 학교,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학교, 우리 학교에서 땅을 지키는 농부와 아픈 마음 만져주는 의사와 깊은 눈을 가진 선생님이 자랄 것입니다. 멋진 시인과 이야기꾼과 화가가 꿈틀꿈틀 자랄 것입니다. 정의를 아는 미래의 건강한 시민들이 어울려 자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한 배움과 돌봄이 어쩌면 10배쯤 더 고된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렇게 고되고 싶었습니다. 고되지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동료들도 마을 어른들도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울력한 오후처럼 땀 흘리며 서로 돌아보고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를 부르셔서 지금 20분인데 5분이 오버가 됐는데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여서.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혁신 교육의 핵심이 자율과 또 자발적인 참여 또 경험들 포함한데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마을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잠깐 사진 촬영을 하고 계속해서 발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주최 측에서 요청하는 부분이어서 예. 오신 분들 좀 단체 촬영 하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제자님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기념으로 사진을 좀 남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 우리가 우리 학교와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마을 주민들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하트로, 조금만 하트로.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뒤쪽으로 서 주시면 앞으로 오십시오. 다 앞으로 오십시오. 저 뒤에 계신 어르신. 우리 양현석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최하는 총장님도 좀 오십시오. 다 앞으로 오십시오. 세한일보 대표 이사님 어디 계신가요? 또 다 앞으로 오십시오. 동의신문이 크게 아마 예.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어르신. 뒤에 계신 분 다 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잠깐 사진 하나 찍고. 자. 사진 찍으면 마스크를 잘 하고. 그래요? 예. 사람을. 예. 우리 이분은 우리 오대한 선생님의 스승입니다. 스승님이 오셨어요. 참 특별한 케이스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하트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 한번 벗으시죠. 잠깐만. 일부러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좀 앉으십시오. 나머지 분들 다 앉으시고 발제자분들 앉으시고 우리가 뒤에 서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트 하겠습니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다. 뉴스파워 유튜브도 좀 켜주시고 또 보시겠습니다. 물도 좀 드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역할에 시간을 제한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 토론할 때 충분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입니다. 우리 혁신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시죠. 우리 안선영 장학사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안선영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라는 정책을 필두로 학교 혁신, 혁신교육이라는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혁신교육 이퀄 혁신학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표적인 정책이 혁신학교인 거지 혁신학교 이퀄 혁신교육은 아닙니다. 경기도에 학교가 한 2,500여 개 있는데 그중에 내년에 운영될 혁신학교가 1,600개 정도 됩니다.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0개 중에 1,300개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학교가 혁신학교거든요. 그럼 나머지 40%는 혁신교육의 정책을 혜택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모든 정책이 혁신교육과 연결되어 있고요. 뭐 혁신교육 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심지어 모든 학교가 적용하는 교육과정도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혁신교육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의 역사를 쓴 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혁신교육 10년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잠깐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책을 서문을 잠깐 보면서 또 한번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그 정말 많은 일들이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이렇게 펼쳐져 왔는데 유독 혁신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많을까?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혁신교육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사회와 공교육이 직면한 문제에 답하려는 종합적인 혁신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 혁신학교 정책을 만들었던 김상곤 교육감님의 표현인데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와 공교육이 직면한 문제가 뭘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지, 그런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답하는 사람이 저마다 다 다른 문제에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제에 답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왜 이렇게 공격을 받냐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이 그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테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는 적용을 못 하겠어요. 교육이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향점에는 공감을 하겠는데 내 자식은 꼭 서울대를 가야 되거든요. 다들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경쟁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기를 바래요. 학교에 가면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고 정말 경쟁 없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 12년을 마치길 바래요. 그렇게 학교 생활하고 서울대 가길 바라는 거죠. 이제 이런 내 자식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교육열, 이것이 문제를 파악하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답에 저항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경험들, 명문대 출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경험,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던 거에 대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종합적인 운동에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이 다 다른 저마다의 의견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육 정책을 쉽게 이렇게 발표하지 못하고 어떤 교육 정책이 발표가 돼도 저항에 부딪혀요. 특히나 가슴 아픈 건 혁신학교를 경험하지 못했고 혁신학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 알듯이 말을 하는 때 굉장히 먹먹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교직을 처음 시작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그 지역에서 입시 성적이 제일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였어요. 거기다 수학. 학부모들이 수학 선생님이 담임이면 되게 좋아해요. 뭐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애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수학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교직에 첫 발을 들였는데 2학년 담임에 저를 학생부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딱 봐도 세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학생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7시부터 교문지도 하고요. 그 당시에 7시부터 교문지도 하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양말 색깔도 잡았어요. 잠바, 교복 위에 입는 잠바가 검은색, 회색, 흰색 아니면 다 뺏겼어요. 왜라고 묻는 분들 계실걸요? 진짜?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걸요? 학교가 그랬어요.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고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20년 전의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바람을 타고 분명 10년 전에 비해서 학교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혁신학교가 공부 안 하는 학교라고 하는 이 똑같은 프레임의 공격 말고 정말 아이들이 숨쉬는 공간으로 변했는지를 한 번만은 좀 돌아봐 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학생부장이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라이터만 소지해도 태학이었어요. 혹시 그런 학교에 다녀보셨 지금 뵈니까 되게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담배 냄새를 유난히 잘 맡아서 그 담배 냄새 맡고 학생들 이렇게 학생부로 데리고 오면 엄청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학교를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학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에 들어가면 아이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요. 그러니까 인문계 성적 좋은 인문계 학교 애들이라 그냥 대놓고 자는 게 아니고 양해를 구하고 자요. 그 당시에는 저는 수리 영역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 진학에. 그래서 이 시간에 푹 자야 다음 시간 국어 시간에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깨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수업을 했던 모든 것이 대학 진학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과 교사가 이렇게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제가 혁신교육 이전의 교사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열심히 가르치긴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원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날 한 번도 바라봐 주지 않을까. 오히려 수업 중에 아이의 눈을 맞추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니까 왜 자기만 자꾸 부르냐고 귀찮아하면서 책상을 이렇게 엎어버리고 나간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 뒤통수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교사였어요. 너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학교 못 온다고. 뭐 담배 냄새로도 엄청 아이들을 잘랐으니까 뭐 그렇게 아이를 학교 밖으로 내몰면서도 그게 교사의 잘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 아이들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나의 이 열정에 부응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학생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로 이제 옮겼는데 한 10몇 년 전에는 3개 반을 털어서 4개 반을 만드는 수준별 수업이라는 걸 했어요. 영어 수학만. 그러니까 3개 반 학생들을 4개 반으로 헤쳐 모이는데 그 4번째 반을 플러스 1반이라고 불러요. 각 교실에 수업 시간에 정말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 플러스 1반에다가. 성적도 낮고 수업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학생들을 모아놓는 건데 그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내가 교사가 맞나라는 이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료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 속에서 행복하고 싶다라는 갈망은 있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그때 저희가 만난 게 혁신학교였어요. 그냥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만났던 거고 그때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 노력하지 않는 학생을 원망할 게 아니라 교사의 일방적 수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되짚어 보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시작하실 때 그 OSA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사의 수업 공개, 수업 성찰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혁신학교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무조건 비어있지 않은 곳에 욕구가 없는 곳에 욕구를 만들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채워 넣으려고만 하고 일방적으로 주려고만 했던 거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어떻게 해줄까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조건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야 얘가 좋은 대학 가니까. 이제 그렇게 그 아이들은 고통을 받았던 거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고통을 계속 버티고 왔었고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이제 사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면서 삽니다. 멋모르는 교사가 그렇게 너의 귀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방송도 나가니까 그때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 혹시 항의하러 올 거면 제가 언제든 무릎 꿇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변화를 보다는 나의 변화예요. 내가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잘하고 있는가를 나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지역 주민도 그렇고 학생도 그런 거예요. 선생이라는 말이 앞서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생이거든요.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그런데 말로는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른들은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는 거 쉽게 예를 들면 빨리 건너잖아요. 빨간불이라. 아이들은 꼭 지키고 서 있는데 앞선 생을 산 우리 모두가 선생이라 혁신교육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해야 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여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8년에 2017년에 정권이 교체되고 2018년에 국정과제가 생기면서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 중에 혁신학교 성과 확산이라는 국정과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국가적으로도 이 혁신학교의 성과들 물론 과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혁신학교를 확산하겠다는 게 아니고 혁신학교의 10년의 성과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정책화하겠다라고 하는 국정과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교육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 초대 장관님이 이제 경기도교육청 장관이었던 김상곤 전 교육감님이 이제 장관이셨는데 EBS에 토론을 나가는데 EBS 토론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저보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혁신학교란 무엇인가였어요. 아니 김상곤 교육감님이 만든 정책이니까 김상곤 교육감님이 답변하면 될 거를 왜 제가 써야 되나 막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썼는데 거기에 보면 배움이 즐거운 학교, 배움과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다라고 문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학교가 배움이 즐거워야 하고 모든 학교에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왜 혁신학교 문서에만 이런 게 있나? 그래서 혁신학교를 공교육 정상화 모델이라고 한 거예요. 적어도 배움이 즐거워야 하는데 학교가 배움이 즐겁지 않으니까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이제 존중과 배려가 사라졌으니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켜보는 모델로서의 학교를 만들어보자가 혁신학교입니다. 이게 왜 나쁜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 말고 저에게 혁신학교는 그때 답변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일신 우일신 하는 학교라고 썼거든요. 그렇게 썼다가 엄청 혼나긴 했는데 전 여전히 다시 물어보면 혁신학교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학교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불편하고 부당한 것들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고 부당한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수기해서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학교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게 이게 혁신교육 운동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서서 불평만 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잖아요. 예,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인문계 고등학교 옛날 야간 자율학습 있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실에 모아놓고 공부시켰던 시절이 있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프라이드예요. 그 교실에는 듀오백 의자가 있고요. 애들이 무거운 문제지를 안 갖고 다녀도 되게 굉장히 좋은 캐비넷들이 다 둘러져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무거운 그 학습서들도 들고 메고 다녀야 되고 이런 차별이 있어요.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똑같이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그러면 누가 뭐라고 부당하다고 해야 되냐면 학부모들이 부당하다고 해야 돼요.
올림피아드반에 못 들어간 아이들의 부모가 왜 우리 애도 똑같이 듀오백에 앉지 않고 왜 우리 애도 저 무거운 거 안 갖고 다니게 사물함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부당하다는 것을 학교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학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요? 그럴 때 자기 자녀한테 화를 내요. 너는 왜 공부를 안 해서 올림피아드반에 못 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다는 거,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교육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간에 이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학교 혁신이고 혁신 교육이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정확한 시간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장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현재 유럽은 대학 입시가 없고요. 그리고 대학 서열이 없습니다. 파리 1, 2, 3 대학처럼 그리고 등록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지금 미국,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 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는 거. 대학 입시가 있는 한 엄청난 이 혁신 교육의 이런 좋은 방향과 교육 지침 부분들이 학부모들의 참여 부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의 인식의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바꿔지기 그 전 단계에서 끊임없이 혁신 교육을 통해서 전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인식들이 변화되며 국가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전인적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일들이 이런 몸부림 속에서 나온다는 생각 가지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애들이 행복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이 즐겁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교 이 학교를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하고 영미 교육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덴마크의 교육 사례가 우리에게 큰 방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덴마크에서 30년 이상 한글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한글학교 오대환 교장 선생님께서 덴마크 학교 교육과 한국 교육 이런 주제로 발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덴마크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한마디 제가 가르쳐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탁 그렇게 합니다. 탁. 그리고 아주 감사할 때, 많이 감사할 때는 망해탁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조금 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 좀 반응이 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썰렁한 농담이 될 것 같은데 편하게 서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대화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발제 그 내용문을 이제 보내서 아마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뭐 쭉쭉 읽어야 별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그 효과적인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그 덴마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알려져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많이 오고 또 교사들도 많이 오고 또 학교 선생님 또 교장단들 많이 오는데 어느 해인가 강원도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한 30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덴마크의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누군가에게 브리핑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부득불 덴마크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호텔 방에서 한 30분 모셔놓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덴마크에 뭔가 배우러 오셨을 텐데 현재 우리 한국 교육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들어야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명 하한선으로 떨어지면 이제 폐교를 된다, 이런 이제 하한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그 위기에 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이번에 제가 귀국한 이후에 한 3, 4개월 됐는데 조금 둘러봤더니 뭐 지금 1982년 이후로 폐교한 학교가 약 한 3,70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이게 폐교를 하고, 이제는 이제 도회지권으로 학교가 이제 폐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출산율도 이제 낮아지고 해서 아마 대학도 그 이제 입학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이런 현실이 곧 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우리가 좋은 교육을 위한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는, 학생이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지금 어떤 교육이 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그 강원도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은 연세가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 이 출산율 저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논한다고 해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문제에서 논의는 하지만 도움이 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학교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밖에서부터 이 어떤 상황, 이 프레임이 갖춰져야 이 혁신교육이 필요하지, 학생이 없는 교실 안에서 혁신교육 해야 그거 어디다 써먹는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건 이제 좀 높은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 장관을 갖다가 이제 그 격상해서 부총리로 격상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부총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큰 틀의 교육 계획이 20수차례 있었지만은 지금도 백지 상태에서 어떤 교육이 좋은가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제 이런 우리가 논의를 하고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건데, 아직도 백지 상태에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전에 저기 영국에서 유럽 그 한글학교 포럼이 있어서 직전 그 교육부 장관이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좀 그 말을 쉽게 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20수차례 교육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면 교육부가 어디서 써먹는 거냐, 그런 교육부를 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유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한 그런 연출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는 밖에서부터, 이 프레임부터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교육은 보면 이제 수직적 교육. 그래서 누구든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기 자녀가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 혁신 교육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직 공부를 어지간히 하면 저마다 서울대 법대를 보내려고 그러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라도 거의 강요해서 너는 서울법대 가야 되라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게. 이런 분위기를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깰 수 있습니까? 깰 수 없죠. 그걸 갖다 격상해서 교육부 장관을 갖다가 부총리로 격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총리가 한다고 됩니까?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갖다가 교육부 장관을 갖다 맡겨놓으니까 교육부 장관이 주무르니까 결국 덧만 나고 해결은 안 되고 오늘까지 이 교육의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보낸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은 시간만 많이 가고 별로 도움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 뭐 이해 못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틀만 보면 덴마크의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나 의대나 이런 데 안 가도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전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돼 있어요. 천천히 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천천히 가거나 돌아가거나 쉬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쉬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아이들한테 100번 선생님들이 얘기한다. 아이들이 그걸 모릅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고 아이들한테만, 선생님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야. 그러니 100번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준 후에 그런 얘기 안 해도 이 아이들이 저절로 정직한 그런 태도, 정직한 마음 이런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정직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까? 괜히 뭐 여러분들을 꾸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꾸중받는 대상자 중에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를 부른 것은 덴마크에서 한 오랫동안 자녀 교육도 했고 또 교육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역할을 했고 제가 이제 한글학교만 21년 동안 제가 무보수 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으로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서 그런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저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은 그 자료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와서 운동 삼아서 저기 한강가를 갔는데 어떤 그 고등학생이래요. 고등학생 두 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말고 자전거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둘이 무슨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가는 핸드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 핸드폰 좀 손 좀 봐달라 했더니 그 젊은 학생들이 금방 봐주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여기서 두 학생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날이 수능 100일 전이래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돼서 친구하고 이 한강가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희들 또래의 덴마크 아이들의 얘기를 잠깐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덴마크 만약에 너희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지만 좋은 점수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 어떠냐? 찬스! 이렇게 외치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길래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처럼 서울대 법대나 또 의대나 이런 쪽으로 몰려가는 학생들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뭘 좋아하느냐, 자기 특성이 뭐 있느냐 이런 걸 따라서 자기의 진로를 정하지 그 사회가 어디로 가야 유리하고 이런 게 따라서 그렇게 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점수를 만약에 얻게 된다고 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내가 볼 때는 너무 뻔한 그 인생을 살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야말로 그때 더 많은 찬스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찬스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너희들에게 찬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많은 그런 진로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정말 자기가 그 수능을 앞두고 답답했는데 그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수능을 앞둔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그걸로 좌절이 돼가지고 낙오하고 루저가 돼가지고 세상을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 이렇게 두려운 그러한 지금 현재 시기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국의 이 어린 청소년들이 점수를 잘 못 받아도 얼마든지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먹어라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들이 좀 늦게 가도 돌아가도 얼마든지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혁신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둘이 초등학교 때 3학년 4학년짜리를 데리고 덴마크 가서 거기서 둘 다 대학원 과정까지 이제 마치고 이제
지금은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런 직장에 나가서 이제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특별히 무슨 뭐 과외를 해본 적도 없고 이 아이들이 늦게 덴마크어를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 어려웠어요. 어렵고 또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덴마크 말이 충분히 이게 이제 익숙하게 습득이 안 돼서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안 되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행히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과외에 들어가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그 수업이 좀 잘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과외라고는 일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있다면 거기는 이제 옹담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미 학교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이제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악기 같은 거 뭐 바이올린, 플룻 이런 걸 배우는데 그 과외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진학을 하기 위해서 과외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이제 분위기도 제가 그 뭐 아이들 따라서 학교를 많이 다녀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잠깐 제가 학교를 참관한 그 경험에 비춰보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완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보면 선생님들이 그 두꺼운 출석부를 교실 갖고 들어오고 또 두꺼운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겁부터 주고 지금은 뭐 그런 학교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위에 있고 아이들은 밑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 만들어서 선생님은 위에서 땅땅땅 이러는데 덴마크는 그런 학교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친구입니다. 심한 경우는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대판 학교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딸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늘 선생님하고 우리 반 아이하고 대판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걸 대들면 돼?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싸운 걸로 끝이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아이가 뒤에 불이익을 좀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그런 불이익이 없어요.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의견이 다르면 대판 싸우고 그걸로 끝이야. 어떻게 선생님한테 대들어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게. 분위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거의 두려워하지 않고 뭐 시험이나 숙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러 갑니다. 놀러 가요. 아이들이 학교에가 또 지나치는 만큼 파티가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어져서 나눠져 있지 않고 9년제로 되어 있는데 9년제 상급반만 되면 학교에서 무슨 그런 파티가 많은지 밤을 새워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춤추고 놀고 7학년 우리로 치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해당하는 그때부터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맥주 마시고 놀고 그런 문제 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학생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일절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무슨 사회생활 못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불필요한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교육의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이들 학교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혁신교육의 핵심이다. 교실 안에서만 열심히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만 갖고는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 교수를 하시는 우리 한국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럽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제 발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선생님들, 당신들의 죄를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그때 당시에 신동아에다가 발제를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시끄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른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른들, 젊은 아이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노인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나는 지도자다,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반성하고 손을 가슴에 얹고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만 다그치지 말고 어른들이 반성합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대현 우리 교장 선생님 아주 열변을 말씀해 주셔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저는 얀테 법칙이 생각나요. 당신이 남보다 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10개 법칙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다 우리 교장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안 하셨는데 원고에 있는 것처럼 덴마크 대학에도 등록금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게 협동과 자유가 배려 평등, 즉 우리가 지금 토론의 주제를 갖고 있는 우리 전인교육, 우리 혁신교육의 핵심인 평등과 협동과 자유의 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덴마크 교육의 핵심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저 원고에서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요, 덴마크 교육의 정신적인 지주를 세 분을 선정되어 있는데 그룬트비 목사님, 신학과 정치와 음악과 교육과, 그리고 셰렌 케르케보를 통해서 깊은 철학적 사고, 그리고 안드레센 동화 작가를 통해서 다양성과 관용의 배려가 들어있는 3대 교육 정신적 지주, 우리도 정말 그립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혁신교육의 과제와 대안입니다. 우리 현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재 의원님을 통해서 현장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혁재 의원님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재 위원입니다. 저에게 이 포럼 관련돼서 주제를 주셨는데 혁신교육의 과제와 대안이라는 어떤 주제를 주셨어요. 자, 이게 현장 뭐 교육 그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과연 제가 어떤 이 아주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혁신교육에 대한 과제와 또 더 나아가서 대안까지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원고를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중심으로 적어봤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교육위원이 결국 도의원이거든요. 이제 서울로 치면 서울시의원이고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 교육위원인데, 이게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과거에 이제 대학을 막 졸업 4학년 때부터 이제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교육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교육에 종사했는데 그 당시에 3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 제가 봤을 때 월급이 한 300만 원도 안 될 정도 회사 다니는 그 학부모가 매달 학원에 그 지급한 사교육비가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과연 가계 수입이 300 정도도 안 되는데 한 학원에 자녀 3명의 학원비를 80에서 90 준다면 나머지 예체능 학원이라든지 다른 또 그 비용이 들어갈 건데, 과연 이분들의 가정 어떻게 생활을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문제,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결국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양극화,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양극화가 결국은 자녀의 대물림으로 교육의 양극화가 되고, 또다시 이런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오대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공감한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제도라고 해도 현 사회가 학벌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학벌주의라는 제한 안에서 아무리 우리 교육 운동하신 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혁신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제 옆에서 우리 계시는 장학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막 흥분을 하십니다. 저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 사회 분위기를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우리 안선영 장학사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서 혁신교육은 나쁜 것이다, 혁신교육은 노는 학교이고 혁신교육에 가면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게 현재의 어떤 혁신교육을 반대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교육의 이제 과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실은 저는 이제 저도 꼭 굳이 진보 보수를 따진다면, 이분법적으로 따지게 한다면 저는 아주 가감 없이 저는 진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보의 개념, 특히 혁신, 혁명이나 혁신은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혁신이란 말은 과거의 것을 확 바꾸는 겁니다. 일단 대개조를 하는 것인데 과연 혁신이라는 용어를 교육에 붙여서 교육혁신, 혁신교육, 혁신학교 이렇게 붙였을 때 서로 어울리는가,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말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100년의 기한을 두고 계획을 짜고 계속 흘러가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지,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고 작은 물줄기를 만들어서 조금씩 변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혁신, 혁명을 덧붙여서 확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과연 이 교육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전남에도 혁신 학교가 있습니다. 약 전남에 820개 학교가 있는데 약 130개 정도가 현재 혁신 학교로 지정돼 있고요.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00개 중에서 약 60%가 혁신 학교로 지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교육위원이고 4년째 하고 있지만 전남이 어떤 학교가 혁신 학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전면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교육부에 뉴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몇 군데를 지정했는데 9군데의 학부모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철회했고, 이게 국감장 교육국감에서 이슈가 된 걸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남이나 저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우리 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지정해서 노후된 시설 확 바꿔달라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군데나 혁신 학교로, 아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바꾸지 말아달라.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하고 혁신 학교를 혼동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결국 혁신 학교 아니냐, 혁신 학교로 우리 학교가 되면 또 우리 아이는 대학 가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결국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9개가 지정 철회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 교육, 혁신 학교 그러는데요. 실은 저는 지금 교육에서 주장하는 혁신 학교가 과연 진짜 혁신 학교인가, 기존의 학교와 다른 학교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내년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새로 고시가 됩니다. 그럼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어요.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6개 있습니다. 6대 핵심 역량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자기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세 번째가 창의적 사고를 갖추는 역량. 네 번째 심리적 감수성 역량. 다섯 번째 의사소통 역량. 여섯 번째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가르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초, 중고에 해당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혁신학교가 이러이러한 학교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공통적인 게 우리 혁신학교는 정말로 아이들이 인성이 바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 공동체 역량이고 아마 또 심리적 감수성이고 창의적 사고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라고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외의 뭔가를 가르치거나 아이들이 배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학교가 다 배워야 될 그런 역량을 가르치면서 이 학교는 혁신학교이고 이 학교는 일반 학교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만약에 특수 목적 학교라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특수 목적을 가르치는 학교라면 그런 이름을 명명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역량을 가르치면서 굳이 다른 일반 학교와 다르게 표현하는지, 그게 저는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혁신학교 가면, 아까 우리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혁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가르친다는 얘기를, 쉽게 말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혁신학교에서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과 손 마주치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학교는 중요한 것은 학교는 아이들이 왜 가는 곳이냐면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의미가 과학의 그런 단순히 국영수 공부는 아니고요.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단은 가르치는 게 지성 함양을 가르치실 겁니다. 저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지성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성 부분에서도 가르치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른 역량들을 가르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비중이 일반 학교보다는 일반 학교 지성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일반 학교에서 보통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심리적 감수성 부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혁신학교에서는 지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가면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데 분리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계에서 말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오히려 현재의 대학의 입시 체제 내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까 우리 어대한 선생님께서 서울대 법대를 가기 위해서 아니죠? 맞죠? 아까 서울대 법대만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대 법대는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서울대는 법대가 없고요. 로스쿨로 바뀌었죠. 로스쿨로. 그런데 로스쿨로 바꾼 취지가 뭐냐면요. 취지가 사법고시 한번 시험 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사법고시를 통해서 뽑아서 판사, 검사 시켜놨더니 변호사 시켜놨더니 오로지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출세라든지 경제적 이득만 취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판검사, 변호사들은 지성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따뜻한 마음씨, 공동체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자라고 해서 만든 게 로스쿨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로스쿨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교로 제한한 이유가 바로 4년제 대학교를 나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교양과 인성을 겸비했다고 보는 것. 그런데 그 좋은 취지가 밖에서는 이제 로스쿨도 부의 대물림이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4년제를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지원 자격도 주지 않는다. 라는 각종 공격에 의해서 다시 사법고시를 부활하자라고 지금 사회가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도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도 자 우리나라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학력고사에서 너무 주입식 교육이다. 좀 더 사고력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바꾸자 해서 나온 게 수능입니다. 수능. 학력고사 문제하고 수능은 약간 다릅니다. 그럼에도 수능에서도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수능도 부족하다. 수능만으로는 정말로 이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 해서 나온 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미국의 그 대입 제도를 표방한 입학사정관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입학사정관제에서도 공부를 못하고 다른 부분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학생만 뽑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일단 기본은 학생으로서 기초학력을 가진 학생, 기본적인 지성을 갖춘 학생 플러스에 자신만의 특기나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는 게 입학사정관제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나간 게 입학사정관제로 했더니 좀 특별한 학생들만 좀 유리하다 해서 나온 게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학생으로 선발하자 해서 나온 게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아까 혁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 배웠던 아이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어울리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성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성이 가장 중요하고 과연 학교에서 우리 대학 무슨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공동체의 의식을 얼마나 발휘했는가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많은 독서를 했는가를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엄청 공격을 받죠. 과거에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고위직이나 빽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부정적으로 선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학부모들에 의해서 자 학생부 종합전형 못 믿겠다. 다시 과거처럼 시험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정시를 확대해라. 결국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정시 확대해서 정시가 지금 40% 받습니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가 아이들가 대통령이 되면 수시를 다 폐지하고 수능 위주로 대학을 뽑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분은 이번 최종 후보로는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학 입시도 약간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혁신 교육은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 교육이라는 교육이 정말 저는 과거에 일반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교육을 하지 않았던 교육이죠. 하지 못했던 거 이제 하지 않았던 교육을 해간 학교로 생각하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당국에서 혁신 학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학부모나 우리 사회에 전달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 학교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는 학교가 아니다. 혁신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다. 하지만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가르치더라도 즐거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또 공부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옆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도 가르치면서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미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운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에서도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혁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배웠던 학생들을 더 선호하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그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도쯤 들어왔으니까 벌써 한 13년째 됐습니다. 이제 후신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계속 연구를 합니다. 종단 연구를 합니다. 하면 과거 입학사정관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학생과 수학능력 시험 수능으로 뽑은 학생, 정시로 뽑은 학생들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성 부분에서는 수능으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약간 높습니다. 입학 성적 자체가. 그런데 4년 후에 졸업할 때쯤에 그 대학의 학점을 비교해 보면 입학 성적이 높았던 정시 학생들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입학 사정관제로 들어왔던 학생들의 성취 결과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이게 이 연구 결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 봐도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공부만 성적만 가지고 뽑았던 학생보다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선발했던 학생들이 사회에서 더 긍정적인 인재로 변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 그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인가 모 대학교에서 의대생이 동급 의대생을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당이 아니라 출교죠. 출교. 대학에서 가장 크게 학생을 벌할 수 있는 게 출교입니다. 출교. 퇴학을 당하면 다시 시험 봐서 그 대학에 들어올 수 있지만 출교를 당하면 다시 시험 봐서도 그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의대입니다. 의대. 그런데 이 학생이 아마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대학 의대를 진학했을 겁니다. 이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대학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아마 정시로 지원했을 겁니다. 정시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수능 성적만 봅니다. 당연히 뽑죠. 하지만 그 학생의 지성에다가 그 학생이 과거 살아온 역량을 함께 선발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학생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일련을 예를 들었을 때 저는 대학의 입시 제도가 먼저 바로 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대학 입시 제도에 귀속된 초중고의 교육도 정서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혁신 교육이 정말로 현재 대학 입시 체제 내에서도 일정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교육당국이 학부모나 사회에 좀 더 늘 홍보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혁신 교육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혁신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게 혁신 교육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서분들 말 죄송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혁신 교육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주제 방향을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면 지금 자꾸 일반 학교, 혁신 학교, 혁신 교육 좀 계속해서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이 정체의 한계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많은 교육 과정 속에서도 그 혁신 교육의 좌우가 함께 이렇게 혼선되기도 하고 서로 장점들을 가지고 그 공교육 속에서 서로 변화된 그 과정이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옳고 어떤 교육이 틀리고 더 내가 더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교육이 어떻게 하면 공교육에 더 있어 긍정적인 기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0.84명의 최하위의 지금 저출생 국가로 되어 있는데 학령의 문제라든지 지금 이런 논쟁들 속에서 볼 때 우리 학생들의 자원이 적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또 자기의 다양성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또 마을과 함께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라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담론들도 어떤 극단적인 것보다는 이 교육 속에서 함께 녹아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 플로 쪽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 아니면 오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에서 혁신학교 중에서 성적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장 학사님이든지 아니면 우리 충분하게 우리 이기철 교수님 입장에서 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게 두 개예요. 우리 사회에서 학력, 실력이 안 돼서 대학 가기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특히 중학교까지는 가능한데 고등학교의 혁신 고등학교는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 성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념에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거를 깨는 게 이러한 것들 충분히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 혹시 플로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각자 이분들에게 우리 발제자들에게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들여서 다 못했던 말씀 또 혹시 추구하실 것들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혁재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한 것 중에서 그 부분 조금 답을 우리 이기철 아까 이혁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하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여기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혁신학교는 공부를 깊이 가르칩니다. 참고로 덕양중학교는 2009년부터요 지금까지 오지선다를 없앴습니다. 12년 동안 없앤 학교입니다. 저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시험 볼 때 오십시오.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으로 시험을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지난 12년 동안 계속 봤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는 아시겠죠? 객관식은 찍어도 25%입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에서 27년 동안 있었고요. 고3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고 입학사정관제도 관련도 있었고 대학에서 논술 채점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학교는 공부를 깊이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을 선생님이 가르칠 때 목요일 날 1교시부터 2교시까지 매주 참관을 했습니다.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매주 일상의 수업을 매주 보고 그다음에 1시간 수업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선생님은 제일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더라.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은 원자란 걸 배웁니다. 자, 원자란 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답을 얻고요. 그 대답을 연결시키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모든 별로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실험을 자세하게 안내하고요. 아이들은 거기에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관찰한 뒤에 학습 활동지가 있습니다. 이 활동지 역시 선생님이 만든 활동지입니다. 그 수업 만에 과학 시간에 만든 활동지를 채우면서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답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가장 큰 가르침은 뭐냐면
또 내 가르침을 상대방한테 알려. 이게 동료 효과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나의 아는 것을 친구한테 가르쳐 줄 때 그 배움이 내면화되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 명이 서로 질문하고 답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중에 샘플 하나를 가지고 화면에 띄워줍니다. 자, 여기서 그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 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합니다. 이 친구에 대해 생각에서 혹시 동의하거나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니? 그럼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관찰한 것을 가지고 관찰록을 쓰고 수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100분 블록 수업으로 합니다. 깊이 있는 수업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가장 깊이 있고요. 과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수업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EBS 맨날 봐도 소용없다. 수업 시간에 잘 친구들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쓰고 한 그것들이 결국 시험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저는 깊이 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혁신학교는 매우 깊이 있는 공부를 합니다. 왜 혁신학교에 가면 디귿자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일자로 횡자로 일제식 수업. 교사가 일제식 수업을 가르치기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용량의 정보를 학생들한테 던지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생들이 가지죠. 왜? 나는 이만큼 가르쳤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건 아이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EBS 교재 가지고 왔더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디귿자로 옆에 친구랑 어깨짝하고 얼굴짝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업을 했어요. 무슨 수업을 했냐면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찾아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걸 해봐라. 그리고 그 장점을 친구한테 설명해주고 그 장점을 친구의 장점을 찾아보는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죠. 왜냐하면 이게 나를 알아가는 수업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노인은 될 수 있지만 어른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알아가는 이 과업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여전히 저에게 숙제지요. 이런 수업들을 사실은 가장 저는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수업을 합니다. 저희는 수학도 교과서가 있고요. 또 그 다른 교과서가 선생님들이 만든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영어도 동화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활동지 그리고 교재로 더 깊이 있는 수업과 더 넓은 배움에 아이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깊이 있는 상대방과의 토론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평생을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사실은 전 교육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사실은 교육혁신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해는 좀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안선영 우리 장학사님께서 말씀 주시죠. 지금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말씀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 교육을 중립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교육을 그냥 교육을 좀 바꿔보자는 노력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공격이 제일 잘 먹힌 게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정과제가 되면서 2018년 교육부에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였냐면 혁신학교 아이들의 성적을 분석한 일이었어요. 뭘 분석했냐면 혹시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혁신학교 아이들의 학업 성장률을 이렇게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연구였냐면 우리가 흔히 일제고사라고 하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모든 학생들을 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봤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그 양을 전부 다 분석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초6, 중2, 고1 이렇게 보는 걸로 아는데 그 아이들이
학업 성취 경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거예요. 뭐 일반 학교보다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를 분석한 게 물론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10이었던 아이가 60, 70, 90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학업이 성장하는,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아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이 아이들의 정의적 영역, 학업 수업 참여도, 뭐 학교생활 만족도 이런 정의적 영역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 연구 결과는 딱 하나 있어요. 곽상도 의원이 그 2018년에 내놓은 그 혁신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율이 뭐 11%가 낮다라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의 혁신학교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2009년에는 굉장히 보통 학업 성적은 부모의 가정 배경하고 많이 연동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대물림, 양극화.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 사교육을 받기 힘든 지역들이 맨 처음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는데 그 몇 개 학교, 게다가 그 몇 개 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국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성적이 낮다라고. 그거 하나 제가 근거 있는 주장은 딱 하나 본 거거든요. 학업 성취도가 낮다. 심지어 더 부끄러운 건 부동산 값 떨어진다. 아이들의 미래를 부동산 값으로 등치하는 이 어른들의 부끄러운 민낯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고, 주장을 하려거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결코 낮지 않으며 그 아이들의 성장률은 굉장히 빠르더라라고 하는 이 수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좀, 그리고 아까 교육당국이 계속 홍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용필이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하는 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BTS 노래가 안 들려요. 들리세요? 이미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뭐 블랙핑크가 안 들려요. 이미 정치적으로 혁신학교를 규정지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온전히 정신이 가 있는 사람에게 혁신학교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학교입니다라고 말해봐야 안 들리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열고 저희들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테니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이것의 그럼 성과는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과 귀를 여는 그런 계기가 오늘 포럼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귀 닫고 조용필 최고를 외치지 말고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좀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 이념의 잣대를 대게 되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보냐 보수냐 어느 정치권의 영향으로 가지 말고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교육의 필요성, 중요성들을 계속 강조하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반대한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또 다시 진영 논리가 나와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오늘 제가 충분히 우리 안선영 장학사님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객관화하면서 데이터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교육의 필요성들을 좀 설득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분 남아 있는데요. 우리 이혁재 의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5분 내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필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조용필을 좋아하는 친구도. 또 아마 이제 BTS를 좋아하는 좀 이렇게 저희 이상의 나이대는 많이 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정치가 교육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100% 동감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나서면서 혁신 교육이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도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 현재 교육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어떤 생각과 막상 교육감 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교육의 방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용필 노래의 좋았던 점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또 BTS가 세계를 열광시킨 부분에서 왜 열광시켰는가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수용해서
함께 가는 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정치적으로 이분적으로 나눠져 있고 공격을 하고 서로 공격 주고받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말도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면 현실을 무시하고 한다면 헛구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최선의 어떤 방안을 찾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이 포럼 이제 저는 사실 저기 전남 목포시에서 왔습니다. 목포에서 과거에는 한 5시간 정도 기차를 탔는데 지금은 KTX 타고 2시간 한 20분 걸려서 왔는데요. 정말 먼 거리였고 지금 행정감사 중이라 정말 시간이 빠듯했었는데 와서 이런 보람 있는 말씀 주고받아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유익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의 미래는 현재도 밝지만 앞으로는 더 밝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약속된 시간이 5시인데 조금 반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고맙습니다. 시간을 협조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우리 오대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세미나나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러 다양한 주제로 이런 참여를 많이 했는데 느낌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는 많이 그 배우게 된다는 이제 느낌은 있는데 어떤 때는 공부를 했으니까 뭐가 길이 열려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 또 이제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가닥이 확실히 열리기보다는 좀 뭐가 좀 복잡하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제가 덴마크에서 왔으니까 덴마크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이제 가장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다른 평가 중에 하나는 덴마크 가장 정직한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건 덴마크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이제 뭐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행복과 정직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닉을 배워서 어떻게 점수를 많이 내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뭐 현안이고 관심사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정직한 길을 가도록 우리 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덴마크는 어찌됐든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니까 행복한 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서 짧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제대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 제일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걱정이 기호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자기 반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알 수 있니? 그랬더니 짐작은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누가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학교 내에서 쟤는 공부도 못하는 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보면 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애가 밥 먹고 사네.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개념 자체가 거기에는 형성이 안 돼요. 아이들이 아예.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그 상대를 갖다가 평가를 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이런 그 갈등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그 교육이 그런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그 구조가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덴마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한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덴마크는 그 모든 국가 사회가 협력해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하고 밖에 나가서도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생각나는 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책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 속에서 우리는 창의성이 나오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혁신교육의 핵심이고 또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섬김의 귀한 공동체, 마을이 함께하고 우리 지역사회 함께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공동으로 키워나가는 우리 아이들, 멋진 아이들, 이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주최하신 우리 김철영 뉴스파워 대표께서 마지막 맺은 말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멀리에서 오셔서 발제해 주시고 또 고견을 전해 주신 우리 분들 또 사회를 맡아주신 장원일 박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 포럼을 교육 포럼을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하려고 처음에 기획을 했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존경하는 그 서단법인 한 연구원에서요 교육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과 또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하시고 현재 대학 교수로 계시는 여전히 교육계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께서 발제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혁신학교는 평준화와 또 다른 측면의 전체주의 획일적 학교 모델이며 돈으로 혁신을 사는 천박한 모델로 실패를 예약한다. 이렇게 발제문에도 쓰셨고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혁신 교육, 전인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오늘 모시고 들으면서 아까 이제 오랫동안 중견 방송 기자인 한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면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서 내보낼 만한 그렇게 유익하고 균형 잡힌 내용이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을 좀 모셔서 순서도 세우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받을 공격 또 사회적인 어떤 그 한쪽에서의 진영에서의 비판, 비난 이걸 우려해서 아주 축소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들으시면서 아마 한국의 학교 교육에 나아갈 방향 또 혁신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또 그 기저에는 이건 종교적인 포럼은 아닙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도 사랑스러운 바다 같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신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사람 관계성에서 또 영적인 성장, 전인 교육의 핵심적인 모델을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주최자로서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파워 포럼이 주최한 우리 혁신교육의 가야 할 길 포럼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플로에 계신 여러분 또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교육의 가야 할 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때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